네, 반갑습니다. 한경화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토양 물리성 강의를 지금 이제 농업인 강의는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물리성이 뭐지? 또 물리성이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토양에 이렇게 현대화 되기 전에는 물리성의 문제가 그닥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고 겨울에 이렇게 땅이 얼어버리면 서리빨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다져졌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이제 현대화 되면서 기계를 많이 쓰고 토양을 또 평탄화하고 여러 가지 교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땅하고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의 땅은 굉장히 물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과연 이 물리성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미 땅이 너무 딱딱해지고 너무 나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물리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간다면 한꺼번에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머리 아프고 좀 복잡한 거라고 많이 여겨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손수 이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수분 체크 막대입니다. 그래서 물리성은 뭐니 해도 물 관리입니다. 물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적지도 않고 적정한 물이 토양에 있고, 물이 적정하다는 거는 또 산소가 또 적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제 물리적 문제 해결은 물과 산소를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건데 이제 그때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습니다. 비가 너무 많고, 그리고 토양이 이 토양, 그러니까 같은 필지라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물이 잘 빠지는데 또 저기는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수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고가의 센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올해로 한 30년 토양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20대부터 이제 30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다공성 물질, 이게 이제 오뎅 꽃이 있잖아요. 40cm.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긴 건데 대나무 재질입니다. 근데 대나무 재질도 다공성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합니다. 참나무도 잘 돼요.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한 30분 정도 꽂았다가, 여기 물이 많으면 여기 물이 많이 흡수가 되고요. 토양에 물이 많으면요. 토양에 물이 적으면 그게 흡수가 안 되고,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이 좋으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비들을 쭉 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굉장히 기술센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이런 장비들을 빌려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리성이라는 것이 표토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심토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장비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직접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첫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이제 실험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는 왜 물리성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과연 물리성은 물리성일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물리학과를 나와서 이제 토양 물리 연구를 계속 하면서는 물리성은 물리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농업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 물리성이 병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칼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안 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기본적인 걸 실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면 여기 이민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연구하시는 이민 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이제 이민 선생님 통하면 이제 이민 선생님이 저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또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좀 구체적인 문제는 또 같이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사실은 농자재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어떤 그런 산업화되고 약간 이런 거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물리성은 조금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뿌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물의 뿌리. 자, 여러분 여기 식물의 뿌리가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듣고 나서는 원 하나 둘 세 개 요 원은 꼭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살아있는 뿌리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로 덮여 있지 않으면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면 수액을 계속 이렇게 받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나 요거는 이제 양분인데요. 양분뿐만 아니라 산소도 물에 녹아있는 산소만 뿌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산소를 취하는데 물에 녹아있는 산소만 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물에 녹아있는 산소만 취할 수 있는 이 뿌리는 산소 부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데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의 문제가 뿌리가 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는 요것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조금 이게 핸디캡이죠, 그죠? 뿌리가 갖는 기본적인 핸디캡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토양에서는 아주 이제 소공극은 이제 구멍 중에 작은 구멍을 얘기하고요. 대공극은 좀 구멍 중에 큰 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에서는 물을 보유를 하고요. 큰 구멍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산소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물과 산소 요것의 밸런스 요게 잘 맞춰지면 이제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식물에 요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은 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일단 햇빛, 토심, 토양, 물, 산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햇빛이 있어야지 일단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증산작용이 막 되겠죠, 그죠? 이 햇빛은 에너지원이고요.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식물이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요 세 가지가 토양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제 뿌리를 위한 어떤 공간이죠, 그죠? 뿌리에 뿌리에 이제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이제 토심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토양 물이 이제 적정 범위. 여기서 이제 양분이나 pH, 염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성 하면서 많이 다루셨죠, 그죠? 예. 네. 근데 사실 염농도가 물리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까요? 이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염농도가 지금 물리성에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염농도가 높은 짠물이 들어온 해안가의 토양이나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삼투압이라고 어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성, 물의 흡수를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는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일단 염농도가 이제 제한은 4고 적정 범위는 2인데요. 2dmS/m 이하로 좀 적정 범위에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얘기는 또 뒤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 생육 조건이
밸런스, 물과 산소의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증산작용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증산작용. 네. 네, 선생님 증산작용 한번 설명해 어떻게 얘기해요? 수분의 양분을 흡수해서 네. 힙해서 그 온도가 높아질 때 네. 기공을 열어서 수분을 증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산작용은 낮에만 일어날까요? 밤에도 일어날까요? 밤에도 일어나요. 증산작용은 밤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산작용은 햇빛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증산작용은 여러분들이 광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 있으면서 증산되는 빠져나가는 물량하고 광합성되는 양을 측정했더니 거의 정비례합니다. 물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식물이 이제 생체량을 이렇게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증산작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산작용은 커다란 물기둥으로 계속 거꾸로 펌핑하는 과정입니다. 거꾸로 펌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겉으로 보기엔 어떨까요? 식물이. 맞아요. 시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의 물리성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잎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잎이 어떨면 물리성이 좋을까요? 그렇죠. 싱싱하고 탱탱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피부 막 탱탱해지라고 막 이렇게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뿌리가 건강하고 토양 물리성이 좋은 토양은 굉장히 잎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배수 문제가 생기면서 원래는 비가 오고 나면 잎이 굉장히 탱탱하거든요. 근데 비 오고 나서 잎이 시드는 저희 이제 아파트에 장미를 잔뜩 심어놨는데 장미 잎이 시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증산작용은 보통 이제 하루 5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날씨에 한 5mm씩 증산작용이 쭉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여기 토양에서 뿌리 활력이 떨어지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뿌리는 잎은 광합성을 하지만 뿌리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뿌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소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뿌리는 산소로 이제 타급 영양이죠. 말하자면 자급 영양이 아니라 타급 영양이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식량인 식물, 또 동물이 또 식물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루에 5mm 이상 보통 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 식량으로 소모하는 물량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겠죠. 우리는 1리터, 2리터 먹지만 실제로는 식량에 들어가는 물은 한 6만 리터에서 7만 리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식물이 자라려면은 여기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증산작용은 저는 이제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마 지나고 고추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토양, 식물, 대기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야지 이게 적당한 영양분들, 특히 이제 칼슘 얘기를 뒤에 할 텐데요. 칼슘 같은 증산으로만 공급될 수 있는 영양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이 흐리고 장마가 길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부족해집니다. 증산으로 공급되는 양분들이 부족해져서 굉장히 병에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증산작용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흡수, 즉 광합성,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잎과 줄기의 팽팽함 유지,
요거에 다 관여를 하고 결국은 이 증산작용이 물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죠? 열해를 방지하는 이거에 굉장히 한데 여기서 근데 너무 온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폭염이 왔어요. 그럼 식물체가 어떻게 할까요? 기공을 닫을 것 같아요. 네, 기공을 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온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는 차광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면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걸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너무 없을 때, 비가 올 때도 문제지만 햇빛이 너무 강할 때도 증산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물리성의 핵심은 바로 이 증산유가 약 5mm 정도 계속 유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물리성의 핵심인데요. 그게 유지가 되면 광합성이 잘 된다는 뜻이고 식물의 어떤 생육도 좋고 수량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것은 날씨가 따뜻하고 맑고 바람이 불수록.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정체가 돼 있으면 또 별로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바람의 측면도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칼슘인데요. 이 칼슘은 증산량에 비례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인들이 계속 저희가 농가원에서 이렇게 전국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토양 특성을. 그럼 칼슘이 지금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는 적정 범위의 2배가 넘습니다. 근데 계속 칼슘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칼슘 부족 병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칼슘을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중간에 아이들 키운다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칼슘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 칼슘은 새 뿌리의 끝에, 그러니까 막 나온 뿌리 끝에서만 흡수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뿌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하면 카스파리선이라고 굉장히 이걸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오는 그런 장벽이 생겨요. 장벽이 생기기 전인 새뿌리 끝에서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새뿌리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물성이 안 좋은 조건에서는 이 뿌리 끝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증산이 또 제한되는 조건에서는 또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칼슘은 수동적으로 물관을 통해서만 흡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A액, B액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A액, B액을 나누는 이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같습니다. 뿌리에서만 공부. A액, B액이 이제 여러 가지 질소, 인산 이런 주는 양분들이거든요. 양분 통을 이제 A통, B통 나눕니다. 그래서 A통에 이제 질소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동이 안 되는 양분하고 이동이 안 되는 양분하고 따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구분을 할까요? 한꺼번에 통으로 양분을 안 넣고 구분한 기량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사장님 뭐 때문이라고 여기 요 슬라이드의 주제랑 연결이 됩니다. 무슨 문제? 네.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때문에 A액, B액 양분을 공급할 때 통 2개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중심 요 슬라이드의 주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어떤 양분 때문에? 그렇죠. 칼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칼슘이 여러분 우리 뼈의 주 구성 성분이 뭔지 알아요? 칼슘입니다. 칼슘하고 결합한 인도 있죠. 그죠?
칼슘하고 인이 찰싹 붙어가지고 아예 침전을 돼버려서 식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할 때도 A액, B액을 나누지만 식물체도 어때요?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인산을 다 먹어버려서 인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양분인데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체관으로 거의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칼슘 문제하고 연결된 게 또 산소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이제 1998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양 유기물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기물을 좀 이렇게 잘 조금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공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제 그 가축분 탭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분해가 잘 됩니다. 이 분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해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미생물이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호수나 저수지에 부영양화 되는 거 보셨죠? 그죠? 그 똑같은 현상이 토양에서도 일어납니다. 토양 물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유기물 관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포화에서도 9ppm 밖에 안 됩니다. 네, 대기 같은 경우 21%죠. 이게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부족한 산소를 미생물하고 나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꼭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유기물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바이오차라든지 기후변화 연구를 하면서 유기물 연구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기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분해가 잘 되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유기물이 있고요. 토양의 부식이나 이렇게 토양에 고정돼서 토양의 보수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함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기능성, 토양에 고정되어 있는 유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유기물은 점토 함량하고 굉장히 점토에 붙어 있지 않으면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유기물은 점토 함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토가 20%면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점토가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돼요. 점토가 5%밖에 안 되는 조금 사질 토양에 계속 그 가축분 탭이나 뭐 유기물을 넣는다고 해도 그건 부식으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접착해서 안정화시키는 점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정된 탄소와 순환하는 탄소가 있는데 순환하는 탄소는 이제 분해해서 이제 날아가고 양분만 밑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토 함량하고 꼭 연결이 된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 점토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 검정하면 딱 유기물 함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유기물 함량 나오니까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넣어도 왜냐하면 1년 안에 다 분해가 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유기물 관리에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산소를 주기 위해서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뒤에 이제 배수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토양이 굉장히 이제 좀 유아기, 청소년기 굉장히 좀 미성숙한 토양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어때요? 위험한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일단 물이 들어가지 않게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이 아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게 지표 배수나 아니면 이제 고랑을 깊게 파서 그쪽으로 아예 비 올 때 그쪽으로 가버리게 그런 식으로 좀 배수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토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성 관리의 목적은 증산과 뿌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증산이 잘 된다는 건 뿌리가 어때요, 여러분?
활력이 있고 건강한 뜻이고, 뿌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또 증산이 또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증산을 막 이렇게 저희가 뭐 고가의 기자재를 갖고 증산을 바로바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뿌리 쪽 흙의 건강을 진단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이파리를 이렇게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오고 나서 잎이 어떤가, 그거를 보시면은 내 땅의 물리성의 건강 정도가 어떤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토심이라는 건 이제 부드러워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토양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경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기계 밑에 굉장히 딱딱한 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쟁기 바닥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한이 되고 그 밑에는 또 잘 내려가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성을 관리할 때 주로 요 딱딱한 층을 이제 관리하는 거를 여기를 주로 관리하고 진단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과수 토양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왜 자연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리죠. 보통 많이 내리면 몇 미리 내린가요, 여러분? 네? 100mm. 그렇죠. 자, 그럼 100mm가 내렸다. 그러면 몇 cm 내려갈까요, 여러분? 100mm. 100mm에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식물도 짠물을 먹고 살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염농도는 2dcm/m 이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로수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면은 가로수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로수에 보면은 밑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비 오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염류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잎 주변이 이렇게 확 타는 그런 염류장애가 그렇게 생긴.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토양이 조금 미성숙 토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같은 몬순 기후대에 있는 일본과 중국보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위에서 비가 막 때린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입자를 분산시켜서 대공극을 막고 또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 블루베리 주산지의 경우에는 여름이 서늘하고 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생육 기간이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한 4kg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2kg 정도밖에, 장마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 생산에서 참 극복하기 힘든 핸디캡이다. 이 장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마나 태풍 뭐 이런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요 여름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적인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형하고 배수를 봤을 때, 여기 이제 경사지에는 이제 과수 농사를 짓기 참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면은 딱딱한 층도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사면에 따라서 햇빛도 좋고 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요렇게 충적으로 넘어오면은 계속 쌓입니다. 특히 이제 논자리에서는 쌓이기 때문에 배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쟁반 수십 개가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점토 함량에 따라서 점토 함량이 좀 높은 토양 그리고 낮은 토양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이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저 빠지고, 그리고 다짐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농사가 잘 되는 토양이 그 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런 사질계, 그 점토 함량이 굉장히 좀 18% 미만의 사질 토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토심이 깊게 발달을 못합니다. 그 쌓인 토양은 그러면은 어른 토양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 이전해가지고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나간데도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점토 함량은 평균 16%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름이 덥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점토 함량이 16% 정도이기 때문에 물리성은 16%면 물리성이 딱 좋은 양토거든요. 양토인데, 근데 이제 유기물을 많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없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제 분류법인데요. 미국에서 개발된 세계 토양 분류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토양 발달이 거의 없는 엔티솔과 미성숙 토양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면 한 7%밖에 안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우리나라 토양이 요렇게 조금 외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고 구조가 교란되었을 때 이제 복원 능력도 약한 요런 토양이 지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80년대 경지정리와 90년대 대형 농기계가 급증하면서 이 현대 농업 구조적 교란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한 땅이 또 농경지로 들어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교란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물 고임입니다. 물이 고인다, 물이 안 빠진다. 그리고 이제 낮은 입단화도 그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사장님 많이 졸리신가 봐요. 자, 막 교란을 많이 시켜서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비가 왔을 때 흙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물리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란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서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토양에 어떤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 식물한테 유효한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찍어 보세요. 제가 1번, 2번, 3번 해서 밀리미터 단위, 수 밀리미터, 수 마이크로, 수 나노미터 어떤 정도 될까요? 밀리미터일까요? 마이크로일까요? 나노미터일까요? 한 30마이크로에서 2마이크로, 30마이크로에서 2마이크로를 사람이 눈에 보이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크기를요? 못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토양에 유효한 공급은 토양 입자나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식물 뿌리, 그런 토양의 소동물, 어떤 토양 생태계에 원래 살아왔던 그런 생물들이 그 크기에 또 있거든요. 마이크로로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란을 해버리면 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생물이 거의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교란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토양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 1m, 2m 막 쌓아가지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4대강 주변 농경지를 한 1m 이상 쌓고 그 위에 다시 표토를 올리는 요거는 이제 매립형 인이 토양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입단화도가 떨어져가지고 토양이 막 이제 부스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커지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빠진다. 물이 안 빠지는
그리고 이제 생물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 생물상이. 그래서 그 생물이 사실은 식물이 원하는 그 공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토양 생물과 식물은 항상 공생관계로 이제 거의 3억 년 이상 공생관계로 이때까지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농업에서 이제 다짐층과 토성 급변층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층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식물과 토양이 대기와 직권에 만들어내는 게 생명의 하모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식물의 산소는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식물에 필요한 산소는 물인데 그 산소는 결국은 어디서 와야 될까요? 그렇죠. 대기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이동 통로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농기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수직적인 이동 통로를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혀서 이제 흐르지 못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짐층, 요 물 고임층이라고, 이게 점토 밑에 모래가 있으면 물이 안 빠져나가고요. 또 모래 밑에 점토가 있어도 또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토는 워낙 이렇게 물을 잘 또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구멍의 크기가 갑자기 바뀌는 걸 이제 토성급변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 이제 물길이 있는데 작았다가 커져도 물이 안 빠져나가고 컸다가 작아져도 물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일종의 이제 병목 현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집약농업에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를 물 빠짐의 측면에서는 요 두 가지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요건 제가 이제 농가원에 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사질밭의 경우에는 이게 모래만 있는 땅이거든요. 모래만 있는 땅에는 그래도 농기계 연수가 커져도 한 1시간당 한 2cm 정도 물이 빠져나갑니다. 모래만 있는 땅은요. 근데 이게 점토가 많은 땅이거나 아니면 요건 이제 미사가 많은 땅입니다. 점토하고 모래 사이에 있는 사이즈인데요. 그러면 엄청 이제 1시간에 0.009cm니까 거의 안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려진다. 이렇게 토성이 점토가 많거나 미사가 많은 이런 땅에서 이제 농기계 사용에 의한 물 빠짐 속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밭 토양에서 가장 이제 큰 재난이 바로 이게 토양이 썩는 이제 우리가 환원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게 환원장애입니다. 이 환원장애는 딱 산소 부족, 물 가지고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 한번 물 말고 뭐가 또 들어가야지 이게 토양이 확 썩어버릴까요? 깨끗한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썩지는 않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부족에는 미생물이 관여하는데 미생물이 어떨 때 산소를 많이 소모한다고요?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려면은 이게 고갈돼서 토양이 썩어가는 데는 이런 분해가 잘 되는 유기물이 같이 들어가면은 확 썩어버립니다, 토양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에 여러분 물에 녹는 산소의 농도가 여름이 높을까요? 겨울이 높을까요? 여름이 안 높을까요? 고온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콜라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뜨거울 때 확 올라오나요? 차가울 때 확 올라오나요? 이게 뜨겁다는 거는 공기로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는 농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농도는 그러니까 여름에 사실은 막 이제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산소 농도가 덥기 때문에 기체는 대기로 올라가고 물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특히 이런 환원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재배지에 고온이 많이 되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첫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리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집약 농업이 되면서 굉장히 여기 연결된, 그러니까 구조가 연결돼야 돼요. 위아래 옆으로 연결된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에서 산소를 얻어야 되고 저 밑에서 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와 밑에서 물과 산소를 얻으려면 위아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가 이제 이론적인, 그게 원리적인 측면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좀 쉬셨다가 할 텐데,